제가 첫날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을 믿으면 자동적으로 교회 멤버가 됩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일반적으로 성령 세례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침례의 성경에는 성령 침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단어가 사실 굉장히 혼동스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최 목사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겠지만 원래 단어 뜻이 잠김이란 단어입니다. 거기는. 그래서 이 옛날에 상인들이 옷에 물감 들일 때 이제 그 물감 통 속에다가 이 천 같은 걸 집어넣어서 염색을 할 때 쓰던 원래 그런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immerse, 영어로 이야기하면 immerse죠. 들어가라, 잠기는 것, 이것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성경에 나오는 침례, 세례 이 두 단어를 다 싫어합니다. 그냥 잠김으로 해석을 하면, 그냥 번역을 하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그 구절들이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됐을 텐데, 그 침례, 세례라는 단어 때문에 아주 기독교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영국의 킹 제임스가 1611년에 그 영어 성경을 만든 것은 참 잘한 일이지만, 그때 이제 baptize라는 단어를 새로 만들어 갖고 교육에 큰 혼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거기 문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잠기게 하신다, 들어가게 하신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부분이 그 몸에 이제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에 무슨 각 배치를 하고 위치를 하고 이런 일들을 성령님께서 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하여간 그래서 첫날은 구원을 말씀을 드렸고, 구원되자마자 이제 그 순간에 우리는 교회의 멤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제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교회 멤버가 됐는데 사실 우리 몸은 이 지상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우리는 미국에 사는 미주 한인들입니다. 유학 오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미주 한인입니다, 대부분.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미주 한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이 또 아주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이슈를 오늘 다루고 싶고, 그러면 내일은 무엇이냐, 이제 교회 멤버로서, 미주 한인으로서 끝으로 중점을 둬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게 대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4번 말씀을 전하는데 이 논리적인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미주 한인으로서 살기, 또 다른 제목을 붙이자면 코리안 아메리칸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가, 이런 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어제는 교회 멤버로서 자부심을 갖기를 원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고, 오늘은 미주 한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사실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전가족 이민 후에 미국 시민권 따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한국과 미국 간의 충성을 놓고 답 없이 하세월을 고민하다가 시민권 신청료가 많이 오른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빨리 가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권을 땄습니다. 문제없이 땄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제가 수십 년간 미주 한인으로서 살면서 고민했던 주제를 놓고 나름대로 내린 결론을 논문으로 써서 학회에 발표했던 내용인데, 이 논문을 설교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설교에 필요한 중요 점들을 나열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제 결론은 제가 생각해낸 어떤 창의적 결론이 아니라 이미 오래 회자되었던 내용인데, 제가 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결론이 맞다라는 그런 내용을 확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한국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다룰 텐데, 우리 한국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갈까요? 여러분, 북한이 절대로 남침하지 못하는 이유 아시나요? 네, 얼굴 표정을 보니까
네,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절대로 남침하지 못하는 이유. 네? 중학교 2학년이요? 중학교 2학년. 네. 지금 하신 말씀을 제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예. 근데 우리 신학교 교수 사회하고 목사 사회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어떤 부사역자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중학교 사역을 맡깁니다. 그럼 나가요. 농담입니다만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예. 제가 예전에 중학생들을 놓고 아주 재미있는 조크를 했는데 얼굴 표정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저 혼자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예. 그런데 북한이 절대로 남침하지 못하는 이유, 동네 음식점마다 부대찌개가 있습니다. 골목마다 대포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술집마다 폭탄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마다 폭탄 세일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엄청난 나라입니다. 근데 길거리마다 총알 택시가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가족이 핵가족으로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데 가끔 보면 전혀 무표정하게 가만히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먼 미국 나라에 와 있는데 한국의 안위를 걱정을 해서 이런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도 근엄한 표정을 짓고 이렇게 있는 그런 삼엄한 경계태세야말로 김정은이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포기하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예레미야는 국제 정세가 아주 암울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아수르가 쇠퇴하고 바벨론이 올라오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는데 그 전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의 메시지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를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와, 잡혀가면 거기에서 둥지를 틀고 잘 지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내용입니다. 오늘 이미 읽었으니까 또 읽지는 않겠지만 좀 이따가 다시 훑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반면 우리 한국인들은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유대인들처럼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선민이 아닙니다. 우리 느끼면은 하나님께서 한국을 축복하시고 우리 한국 이렇게 중점으로 하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체 프로그램에는 유대인이 중심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이방인에 속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 미주 한인에게 도움이 되는 일반적인 원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을 통해서 더 많이 이제 제가 다른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잠깐 올려주시면, 본문을 다시 올려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는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거는 한국으로 이야기하자면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 우리를 포로로 사로잡아간다는 그런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5절과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그 다음에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즉 바벨론에서 아예 작정하고 정상생활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7절을 가보면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즉 우리 한인들 보고 중국을 위해서, 러시아를 위해서,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실리적인 이유를 하나님께서 제공을 하십니다.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그러니까 실용적, 실리적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구절 바로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으로 딱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 포로 생활이 70년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금식을 할 때에 깨달았던 말씀이 예레미야서 29장 요 뒤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정착하고 정상 생활을 유지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다, 이스라엘과 바벨론의 경우를 우리 한국과 미국으로 대치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셸 위 골프 선수를 아시죠? 위성미 선수. 네. 아주 유명했던 센세이셔널 레이디 골퍼였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딱 등장을 해서 장타를 날리고 잘 치니까 신문 방송에 아주 뉴스감이었습니다. 근데 미셸 위는 코리안 아메리칸 부모님한테 낳았습니다. 하와이에 이제 살고 있었죠. 근데 위성미 선수가, 미셸 위 선수가 이 골프장에 나타나면 미국 신문 방송은 미셸 위를, 그 선수를 미국인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 언론은 미셸 위 선수를 한국인처럼 다뤘습니다. 주로 그렇게 다뤘습니다. 나중에는 이 굉장히 유명한 선수가 나오니까 이 인터넷 상에서 이 독자들하고 사람들끼리 논란이 붙었습니다. 미셸 위가 어째 한인이냐, 혹은 한국인이냐, 미셸 위가 왜 미국인이냐, 한국 피를 가졌는데, 뭐 그러면서 일반인들 가운데서도 이제 공방이 오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답이 무엇입니까? 코리안 아메리칸은, 우리 위성미 선수를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자신이 코리안 아메리칸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삽니다. 제가 처음에 제가 전 가족 이민 왔을 때는 1979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와 보니까, 나중에 뒤돌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우리 한인들이 가지고 있던 모델은 어시밀레이션이었습니다. 동화. 그래서 한국말 안 해도 돼, 영어 배워, 미국 사회에 들어가. 그래서 미국인의 일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것이 바뀌어서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가져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사실은 그 디아스포라 이 생활에 있어서도, 학계에서도 어시밀레이션이 맞냐, 아니면 자기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서 사는 게 맞냐,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주제는 코리안 아메리칸뿐만이 아니고 코리안 아메리칸이 아닌 사람들도 관심을 갖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라이스 대학의, 텍사스의 라이스 대학의 에클랜드 교수라는 사람이 이 세컨드 제너레이션 코리안 아메리칸을 놓고 직접 그 교회에 인볼브 해가면서 꽤 긴 기간을 리서치를 하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논문을, 책을 쓴 것이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 자기가 제니퍼라는 세컨드 제너레이션 코리안 아메리칸하고 인터뷰를 한 그런 내용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클랜드 교수가 세컨드 제너레이션 제니퍼라는 젊은 아가씨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다른 미국 사람들이 당신을 미국인으로 보겠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제니퍼라는 아가씨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Probably not.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에클런 교수는 또 이제 되질문합니다. 왜 당신 생각에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아메리칸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랬더니 왜 그러냐면 obviously I am Asian. 나는 에이시안 아닙니까? 내가 블론드 헤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헤어는 스트레이트하고 다크 브라운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신체적 특징이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메리칸이 아니라라는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제니퍼라는 아가씨가 Yeah, they would not think of us as American. 나를 미국인으로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We are Korean. 이것이 사람을 볼 때 처음 드는 생각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What are you? Chinese? Japanese?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오펜드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첫 번째 들어오는 질문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스킨 컬러를 보세요. 이것이 색깔이 다르고 제 평평한 얼굴을 보세요. 이것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I am Korean. 근데 사실상 사람들이 나를 알게 되면 나는 그 이상의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눈 내용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컨퓨전의 내용입니다. 전형적인 혼돈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냐면 코리안이란 무엇인가? 그럼 아메리칸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그 이후에 코리안 아메리칸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럼 먼저 한국인을 보겠습니다. 코리안이란 무엇인가? 여기에는 이제 법적으로 혈통주의냐 출생지주의냐 이것이 큰 작용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출생지주의고 한국은 혈통주의입니다. 예외적인 조항들이 이렇게 있습니다만 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예전에 1998년에 재외동포 출입국 및 지위법이라는 것이 제정이 됐습니다. 시행령으로. 1998년 이전에 한국에 들어가 보셨던 분들하고 그 이후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아마 그 두 기간에 있어서의 차이를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 전에는 들어가도 그냥 외국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98년 이후에는 그래도 재외동포라는 이름을 붙여서 법적으로 대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98년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국회에서 이제 시행령으로 제정을 했는데 비판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버전이. 근데 왜냐하면 한국이 5,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라는 것으로부터 이제 비판이 시작을 합니다. 물론 대한민국이 1948년에 시작한 것이 맞습니다. 대한민국, The Republic of Korea, 이것은 1948년 사건입니다. 그러면 1948년 전에는 어땠느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테크니컬리 이 첫 번째 법을 시행령을 보면 1948년 이전에 일제 치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국의 한반도에서 살지 못하고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곳저곳 일본이라든지 다른 데로 흩어져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판이 이 사람들도 한국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 비평 때문에 얼마 안 있어서 그 모두를 다 포함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948년 이전도 다 포함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인 그 차이를 볼 때, 법적인 재정을 봤을 때 한국은 확실히 혈통주의가 우선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즈음에 이제 한민족 공동체라는 단어가 이제 발생해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생겨서. 이것을 영어로 하면 Koreans Community입니다. 우리가 흔히 한인 커뮤니티 그러면 Korean Community 하는데 한국에서는 Koreans 복수를 하고 Community 한민족 공동체 이런 단어가 이제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 term이 그 전에도 이 단어는 그 전에도 사용은 되어졌지만 점점 더 중요성을 가지고 이제 부각되기 시작을 했는데 당시에 그 대통령이었던 노태우 대통령이 그 국회에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고 해서 1989년에 어떤 새로운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선언은 원래 의도는 이제 남북한이 통일되는 것이 좋겠는데 남북한이 통일되려면 북한에 있는 한인들, 한국인들하고 남한에 있는 한국인들하고 조선인 한국인들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시작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두 그룹의 하나가 되는 통일을 위해서 이제 제정된 데클러레이션이었는데 이것이 결국은 확대되기 시작을 하면서 그 구소련 연방 CIS라고 하죠.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그 지역에 있는 한인들뿐만이 아니고 중국에 있는 한인들뿐만이 아니고 북미 남미에 있는 한인들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한인들을 다 포함하는 한민족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확대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Overseas Korean Foundation이라고 해서 Koreans Foundation이라고 해서 재외 동포 재단이 한국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출연을 해갖고 정식으로 이제 정부 기관을 만드는 겁니다. 재외 동포 재단. 거기에 초대 이사장이었던 김봉규 이사장이라는 분이 이 Koreans Community 한민족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민족 공동체란 그 확대된 의식, consciousness로서 이 민족성을 기준으로 한 개념이다. 그래서 이 민족적 아이덴티티를 근거로 한 이 확대된 citizen community를 이야기한다. 전 세계에 570만의 overseas Koreans, 이것은 재외 동포입니다. overseas 하면 해외라고 할 수 있는데 재외 동포, overseas Koreans, 재외 동포를 하나로 연결하는 그런 네트워크의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민족 공동체를 설명을 했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에 있는 동포가 네트워크로 연결된 민족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확대된 민족의식과 시민 공동체의 새로운 의식으로 구성된 공동체. 말이 길었습니다만 민족의식입니다. 그리고 혈통주의입니다. 그리고 또 이종철 사무총장이라고 Overseas Koreans Foundation의 General Secretary, 이분이 이제 그 영어로 얘기해서 Expanded Ethnic Nation, 그러니까 확대된 민족 국가라는 개념을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 한반도를 포함할 뿐만이 아니고 한반도 밖에까지 다 포함해서 살고 있는 한 민족, 한국의 혈통을 물려받은 그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우리가 네이션이라고 부르자, 국가라고 부르자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냥 단순히 커뮤니티가 아니고 국가 개념입니다. 즉 국가는 보통 이제 그 우리가 영역, 지역, 이 땅덩어리를 놓고 이제 국가를 설정을 합니다. 요새는 해리까지 이제 정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영역적인 한계를 떠나서 혈통으로
넓게 확대된 국가 개념을 논하자. 그래서 확대된 민족 국가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현 시대는 IT라든지 국제화 때문에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이 되고 있으니 확대된 민족 국가의 개념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개념은 한국에서 초기 처음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인도라든지 독일, 유럽이라든지 다른 이런 모든 나라들은 이미 한국이 그 해외에 사는 재외 동포를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포함시켜서 이렇게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작업을 하기 전에 이미 그 나라들은 해외에 있는 자국 동포들을 하나로 묶는 그런 노력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한국을 가만히 보면 이제 그 경제적으로 1980년대에 이제 성장하기 시작을 하면서 1990년대에 확 뛰면서 2000년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그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눈을 밖으로 돌려서 해외에 있는 동포들을 이제 그 한국의 대한민국의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로 끌어모으는 그런 노력을 시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향으로 봤을 때. 그래서 현재 한민족 공동체라는 개념은 아직 발전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단어는 민족으로서의 한국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역적 국가적 테두리를 벗어나는 그런 확대 개념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이란 무엇이냐? 코리안이란 무엇이냐? 코리안은 한국인의 혈통을 물려받은 민족적인 개념에 있어서의 사람을 코리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코리안이라는 단어는 민족적인 개념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아메리칸이란 무엇인가? 아메리칸. 이 아메리칸은 citizenship, 시민권 개념의 단어입니다. 그 1776년에 그 영국 왕 조지 3세로부터 미국이 독립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이 이제 건국을 해서 독립을 하면서 미국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그런 기간 동안에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거의 3세기 동안 엄청나게 진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직접 겪지는 못했지만 결국 1868년에 가서야 미국이란 나라가 시민권은 누가 관리를 하며 시민권은 무엇을 의미한다라는 그런 수정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4th Amendment입니다. 14번 수정 조항.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 내에서 자유진영하고 보수진영하고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티격태격 맨 싸우는 이유가 그 14th Amendment를 놓고 도대체 누가 우리나라의 시민이냐, 그러면 이것을 누가 관리할 수 있느냐, 이걸 놓고 이제 공방전을 이제 펼치고 있는데, 14번째 수정 조항이라는 것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으로 귀화한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라고 정의를 한 그런 조항입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섹션이 한 3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또 무엇이 중요하냐면 스테이트, 미국에 있는 주에서 이 시민권 관리를 할 수가 없다. 왈가왈부를 할 수 없다. 이 시민권은 연방 정부에서 관리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미국이 미국의 아이덴티티를 정립하기 위해서 이 고생을 하고 있던 가운데 큰 사건이 2개가 발생을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드레드 스캇 케이스입니다. 드레드 스캇이라는 노예가 미국 시민권자냐 아니냐, 미국 시민이냐 아니냐, 이것이 대법원까지 간 거예요. 근데 그 대법원에서 미국 시민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1857년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남북 전쟁이 1861년부터 65년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법원에서 시민이 아니다, 미국 시민이 아니다라고 판결을 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제 북부에서 들고 일어나서 그러면 우리가 싸우겠다. 그래서 한 것이 남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펜으로 안 되니까 총을 들고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부 역사를 이제 알고 있는데 미국의 이 DNA에는 이런 뭔가 그 아이디어를 위해서 총을 들고 싸우려는 그런 기질이 그런 스피릿이 미국 내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이 두 사건 이외에 그 이후에 또 무슨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냐면 웡킴 아크라는 중국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서 난 사람입니다. 근데 중국에 갈 일이 있어서 중국을 방문했다가 다시 미국에 들어오는데 당신 미국에 못 들어온다. 당신 시민으로 우리가 여기지 않는다. 그래갖고 미국에 못 들어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미국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미국인이다, 미국 시민권자다라고 인정을 해줬는데 이게 언제냐면 1897년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아메리칸 인디언들 있죠.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미국 시민권자로 인정을 받은 해가 1924년입니다. 지금 우리가 2022년에 살고 있으니까 사실 한 거의 100년 되는 사건인데 우리가 20세기에도 우리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생각해 보면 1924년은 엊그제 얘기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1960년대에 있었던 그 마틴 루터 킹 그 시빌 라이츠 무브먼트도 사실은 엊그제 얘기입니다. 이거 우리 시대 얘기예요. 근데 미국 시민은 즉 이런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 백인, 흑인, 뭐 황인, 뭐 홍인, 뭐 이렇게 다 포함해서 미국 시민이 누구냐라는 것을 보면 역사를 살펴보고 법 케이스를 살펴봤을 때 분명히 인종을 초월한, 민족을 초월한 미국 시민권 소유자가 아메리칸입니다. 근데 한국은 민족이란 개념으로 나라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한민족, 5,000년 역사, 한민족. 그러면 미국은 도대체 인종을 초월해서 배경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초월해서 시민권만 가지면 미국 시민권, 미국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이 미국을 붙들고 있는가? 시민권이라는 종이 한 장만 갖고 나라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 미국을 붙들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뭐냐면 가치입니다. 가치, value. 마가렛 태처 전 영국 수상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어로 제가 읽으면 America is a unique nation. It is the only nation in the world that is formed on values. 미국은 굉장히 유니크한, 독특한 나라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가치를 근거로 형성이 된 나라다. 가치.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가졌다. 미국에 충성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가치들과 동의한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나는 동의한다. 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에 그 여러 이제 직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무부는 이제 굉장히 컴프레hen시브하게 하니까 여기에 이제 히스토리언, 역사가들이 또 들어가서 공무원으로 일을 합니다. 근데 마이클 제이 프리드만이라는 이 역사가이자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 이제 국무부 직원으로서 인터넷에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 사이트에 이것을 올렸습니다. 미국이 18세기에 건국된 이후 미국인들은 자신들을 인종적, 종교적, 민족적 정체성이 아닌
그들의 공통 가치들과 각 개인의 자유에 대한 믿음으로 정의해 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하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동의를 하고 이 사람이 특별히 분리를 해서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각 개인의 자유, 이겁니다. 자유, 프리덤. 이 프리덤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듣는 단어입니다. 미국에서. 이 미국 체제 자체가 프리덤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기본 개념이 뭐냐면 마스크 써라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 내가 걸려도 내가 걸리는데 왜 당신이 나보고 마스크 쓰라고 하냐. 격리하라 그러면 걸려서 죽어도 내가 죽을 텐데 왜 당신이 그렇게 간섭을 하냐. 이런 기조 논리입니다. 이것이. 근데 우리 한국인들은 우리 한국 뉴스도 계속 보지만 원체 이런 그 유교적, 군사문화적 이런 수직적 사회에서 사니까 위에서 얘기하면 에이 불평은 해도 갖다 쓰고 이렇게 다니고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지혜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이드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그 1세와 2세 간의 갈등이 있죠. 집에도 있고 교회도 있습니다. 이 갈등은 다른 게 아니에요. 프리덤의 갈등입니다. 파워, 어서리티, 권위, 자유. 그러니까 우리 이민 1세들은 굉장히 권위, 이 수직적인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어렸을 때부터 성장해서 미국에 있는 학교들을 다니고 미국인 친구들을 가지고 있는 이 어린 아이들은, 그리고 성장한 지금은 벌써 이제 세컨 제너레이션들이 이제 어른이 다 돼갖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컨 제너레이션은 프리덤이라는 밸류를 피부로 몸으로 다 느끼고 생활한 그런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1세대와 2세대가 충돌이 있었다, 갈등이 있었다, 이거는 거의 대부분 권위와 자유의 충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세와 2세 사역. 2세 사역은 왜 자꾸 간섭하십니까? 이거예요. 1세 사역자들은, 1세 교회들은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하냐, 이런 거. 이게 바로 충돌입니다. 파워와 프리덤의 충돌. 그러면 코리안 아메리칸이란 무엇인가? 이게 이렇습니다. 미국 쪽에서 보면 코리안 아메리칸은 민족적으로는, 혈통으로는 한국인이지만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조를 하자면 코리안 아메리칸은 코리안 아메리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한국 쪽에서 보면 코리안 아메리칸은 뭐냐면 이 한국의 혈통을 받은 한 민족, 그렇지만 그냥 미국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코리안 아메리칸을 얘기하면 코리안 아메리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한국 정부에서 이런 그 시행령 혹은 재외동포 재단법을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어떤 식으로 정의를 했냐면 웬만큼 미국에 살면 이제는 다 재외동포 미주 한인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외국에서 오랫동안 머문 사람, 이것이 이제 재외동포 개념입니다. 혹은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오랫동안 머문 사람은 재외동포예요. 한국 국민으로서, 즉 다른 말로 하면 한국 시민권 소유, 주민등록증 소유자로서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그래서 재외동포라고 부릅니다. 혹은 이렇게 됩니다. 외국에서 살고 있지만 국적에 상관없이 한국의 민족 혈통을 물려받은 사람, 재외동포. 그래서 혈통을 물려받은 사람, 외국에서 오래 사는 사람, 뭐 다 뭉뚱그려서 전부 이제 재외동포로 만들고 규정을 하고, 이 재외동포를 특별히 대우하는 재외동포 특례법,
재단법 이런 것들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시민권자가 한국에 가서 쉽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거소증 내는 겁니다. 그러면 F4라는 비자를 받아서 내면 거소 신고증을 만들어 주는데 제외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등록증이에요. 근데 특별히 이 한국 혈통을 받아서 또 특히 그러니까 한국의 국적을 가졌다가 다른 나라 이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은 거소증이라는 것을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주죠. 근데 그것이 결국 똑같은 외국인 등록증이지만 분류를 따로 합니다. 그래서 이 코리안이라는 개념은 에스닉 개념이다. 민족적 개념이다. 그리고 아메리칸이라는 개념은 시민권 개념이다. 그러니까 사실 코리안 아메리칸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충돌이 전혀 생기질 않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입국할 때 비행기 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일에 바쁜데 이 승무원들이 쭉 이제 그 착륙하기 전에 다니면서 이제 입국 서류를 나눠주잖아요, 쓰라고. 근데 입국 서류를 가져왔는데 제가 이제 그 한국 사람처럼 생겼으니까 근데 이제 미국 시민권자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한국인이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승무원이. 근데 제가 얼떨결에 작업을 하다가 미국인인데요,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1분간의 정적이 흐르는 1초간의 정적이 흐르는데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잠깐 그 정적이 흐르는 거 너무 어색한 거예요. 저도 말해놓고 어색한 거예요. 정답은 뭐예요? 미국 시민권자예요. 한국인이지만 미국 시민권자예요. 그런 식으로 한국과 미국에는 이런 개념이 민족 개념하고 시민권 개념이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조화를 맞추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지금 코리안 아메리칸은 100% 코리안, 100% 아메리칸일 수 있는 그런 특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인이셨잖아요. 이 50%가 아니고 100% 하나님이셨고 100% 인간이셨습니다. 그렇듯이 코리안 아메리칸은 100% 코리안, 100% 아메리칸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가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혼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제가 그 논문 쓰기 위해서 자료 리서치를 하면서 보니까 한국에 나와 있는 논문이라든지 이제 신문 기사 내기 위해서 통계를 낸다든지 뭐 이런 여러 자료들을 보니까 거기 이런 질문들이 등장을 해요. 외국에 있다가 한국에 온 2세들을 보고 이런 질문을 해요. 당신은 한국인입니까? 아닙니까? 혹은 당신은 한국인입니까? 미국인입니까? 아메리칸이냐 코리안이냐? 이 질문을 하는데 세컨 제너레이션 코리안 아메리칸은 그런 질문을 들으면 갑자기 혼동이 생깁니다. 내가 코리안인가? 아메리칸인가? 혼동을 하다가 아메리칸이지? 그러면 아메리칸 답하고 코리안이지? 그럼 코리안 답하고 그래서 이 답이 들쑥날쑥한 거예요. 이 답이. 근데 이런 질문을 하자면 정확하게 코리안은 무엇이고 아메리칸은 무엇이다 라고 정의를 해주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무작정 물어봅니다. 코리안이냐 아메리칸이냐. 그럼 통계의 의미가 없죠. 그리고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단어가 이 민족적 개념과 시티즌십 개념으로 가면 당신은 한국인이냐 미국이냐 그러면 둘 다입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을 그 정의를 내려주지 않고 질문하기 때문에 우리 2세들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내가 코리안인지 아메리칸인지. 그리고 그 답을 미국인이다 아메리칸이라고 답을 할 때에 길티 필링이 있는 거죠. 근데 이 길티 필링은 죄의식은 에클런드 교수가 리서치하는데도 등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한인들에게는 코리안 아메리칸들에게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는 것이 어떤 모양으로든 한국을 저버리는 것 같다라는 죄의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제가
20년 동안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취득하지 않고 고민했던 부분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미국 국기 앞에 충성을 선서할 수 있겠는가, 이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답을 못 내려서 어떤 사람들은 쉽게 5년 만에 그냥 시민권 신청해서 받는데, 저는 그걸 하지 못하고 하세월 동안 20년 동안 기다렸던 겁니다. 근데 이 100% 코리안, 100% 아메리칸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면 우리가 죄의식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히 해방입니다. 근데 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제가 앞만 살펴봐도 코리안 아메리칸은 전혀 문제가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충돌이 없어요. 더구나 한국과 미국은 혈맹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두 나라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동안, 그리고 이 혈맹 관계가 유지되고 두 나라가 같이 우호 관계에 있는 한 코리안 아메리칸은 상당한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적국에서 온 것보다는 우호 국가에서 온 게 좋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참 신기한 나라예요. 그 어느 나라에서 왔든지 딱 오면 아메리칸이 돼갖고 미국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미국을 지지합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실질적인 충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나라에 충성을 해야 할 것이냐? 이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닌 걸로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한국과 미국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두 나라가 같이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 좋지 않은 정책을 펼친다든지 할 때에 우리가 나서서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지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성이라는 것은 맹목적 충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우리는 기독교인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그런 올바른 원칙에 의거해서 그것을 따라가는가 아닌가, 이것이 우리에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이슈, 도덕적 이슈가 있을 때 미국이나 한국에 우리는 똑같이 적용을 하고, 미국에서 어떤 법이 제정이 됐는데 우리 기독교 가치관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이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반대되는 어떤 뭐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가서 데모를 할 수도 있고 우리가 투표를 할 수도 있고 그것을 지적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정치가들이 또 사회운동가들이 한국을 잘 모르니까 가서 설명을 해주고 그 관계가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끼치면 우리는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할 일을 다 하면서 사는 겁니다. 저에게는 두 가지 아주 미국에 살면서 이 미국과 한국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 중에 첫 번째 사건이 있기 전에는 저는 미국에 와서 빌부터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민 왔는데 주위에 이제 그 서양인들 잔뜩 살고 동양인은 별로 없고 그렇게 살면서 완전히 이미 이 사람들이 이루어놓은 나라에 와서 그냥 빌부터 사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마음 한구석 가운데. 근데 제가 이 첫 번째 사건을 경험을 하고 그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걸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사건은 앨리스 아일랜드 사건입니다. 앨리스 아일랜드는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그 섬입니다. 이 섬이 옛날에 1892년부터 1954년까지는 미국에 입국을 할 때 배를 타고 와서 거기서 내려서 거기서 입국 수속을 하고 미국에 들어오는 관문이었습니다. 그 섬은, 앨리스 아일랜드는 그 미국 이민 역사의 살아있는 심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국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미국 이 인구의 40% 내지 50%의 사람들이
선조가 엘리스 아일랜드를 통해서 들어왔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한 절반 정도는 엘리스 아일랜드에 빚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엘리스 아일랜드 브로셔를 픽업을 했어요. 보게 됐습니다. 엘리스 아일랜드 딱 서서. 그래서 딱 펼쳐서 이렇게 보는 동안에 제가 깨달은 게, 그렇구나. 미국은 이민자 나라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 전에도 알았느냐? 알았습니다. 많이 들었고,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때는 들은 지식이었지. 근데 엘리스 아일랜드 브로셔를 보면서 이거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이민자 나라라는 것을. 그러니까 여기에 이미 있던 사람들은 나보다 그냥 먼저 온 사람들이고 나는 그 뒤에 온 사람인데 결국 그 사람들도 이민자고 나도 이민자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확 쳤습니다. 이를 철학에서는 disclosure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이 나라에 기여를 하면 내가 뒤에 왔지만 내가 훌륭한 미국 시민권자로 살 수 있는 거구나. 어깨를 피고 다니는 거죠. 그 전에도 폈지만 이제 마음으로 이제 펴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동등하게 대하는 거고. 어떤 때는 요새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 그 한 티네이저나 20살이나 30살 심지어는 40살 된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어디에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 뭐 웰컴 하면서 막 그래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산 지가 지금 43년째거든요. 제가 그 사람들한테 웰컴 투 아메리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 사건, 윌리엄스버그 사건입니다. 윌리엄스버그들 가보셨습니까? 네. 제가 그냥 통계로 좀 알기 위해서 혹시 다녀오신 분들 몇 분이나 계십니까? 네. 언제 다녀오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그 처음에 와서 윌리엄스버그를 갔을 때하고 그 다음에 언제 윌리엄스버그를 갔을 때하고는 그 엔트런스가 다르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비지터 센터가 없었는데 그 언젠가 가보니까 그 비지터 센터가 있어갖고 거기서 이제 영화도 보여주고 이제 비지터 센터 이제 뭐 기념품도 팔고 그리고 티켓 부스도 이렇게 쭉 있고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끼리 가서 이제 그날은 이제 표를 샀습니다. 그래서 사서 이제 어디로 가냐 이렇게 살펴보다가 절로 나가서 이제 그 아래 길이 있으니까 다리가 놔져 있고 다리를 건너가서 저쪽은 민속촌으로 가는 그런 세팅이었습니다. 그래서 식구들하고 같이 이제 다리를 넘어가는데 이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이제 미국은 오른쪽으로 갔잖아요. 옛날에 참 미국에 와갖고 처음에 한국에서는 옛날에는 좌측 통행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인들은 전부 오른쪽으로 걸으니까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걷나? 저는 그냥 왼쪽에서 걸어다니면서 막 박치기 하면서 다니고 그랬었는데 오른쪽으로 이제 쭉 이제 건너가는데 갑자기 바닥에 동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리고 바닥을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가서 이제 다시 봤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씩 읽으면서 이제 지나갔습니다. 근데 첫 번째 동판에 뭐라고 써 있냐면 walk back in time 이렇게 돼 있어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기. 첫 번째. 민속촌이 저쪽에 있으니까 다리를 건너가서 가는 겁니다. 1980s. From this date, your personal computer is your brain. 그러니까 그 다음 동판은 뭐라 그러냐면 1980년대. 이때부터는 당신의 퍼스널 컴퓨터는 당신의 두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재밌다. 그리고 그 다음을 가봤습니다. 걸어서 이제 갔더니 그 다음에는 뭐라고 썼냐면 1954. From this date, you tolerate segregated schools. 1954년 이때부터 당신은 이제 분리주의자들에 대한 분리,
백인하고 흑인하고 같이 못 앉지 않습니까? 백인, 흑인 나눠진 segregated schools,를 참는 시대에 왔다. 그 다음을 갔더니 1940년대가 나왔습니다. 이때부터 당신은 테레비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1920년 이때부터 당신은 여자가 투표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을 갔습니다. 1913년도에 이때부터는 당신은 인컴 텍스를 안 내고 소득세를 내지 않고 소셜 시큐리티도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 동판을 갔습니다. 1865년 이때부터 당신은 사람을 소유한 다른 사람들을 압니다. 그 다음 동판 1820년대 이때부터는 당신은 무태서 하루에 70마일 이상 여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동판 1800년대 이때부터 당신이 먹는 거의 모든 것은 근처에서 재배된 것입니다. 그 다음 동판 1790년대로 갔습니다. 이때부터 당신이 보는 가장 최근 소식은 적어도 일주일 된 소식입니다. 그 다음에 1776년으로 갔습니다. 이때부터 You are a subject of His Majesty the King. 영국 왕의 당신은 이때부터 영국 왕의 소유물입니다. 이런 표현이죠. 그리고 그 다음 동판 마지막 동판입니다. 거기에 18세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18세기 동판을 지나서 이제 18세기의 민속촌을 쭉 보고 나오면서 또 동판이 쭉 있습니다. 첫 번째 다시 이제 오는데 첫 번째 거는 Becoming Americans, 그다음에 콜론하고 Nation Makers, 미국인 되기, 이 나라를 만든 사람들. 그러면서 그 다음 동판 1786년 토마스 제퍼슨, 미국 3대 대통령이죠. Planter, Freethinker, 자유사상가, Made religion a matter of personal choice, 종교를 개인적인 선택으로 만든 사람. 그 다음 동판으로 왔습니다. 1805년 사카조웨와 쇼샤니 워먼, 이 인디언 부족 중에 쇼샤니가 있는데 이 쇼샤니의 여인인데 프론티어 스카우트, 이 여자는 인디언 여자는 옛날에 루이스 앤 클락의 그 벤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탐험을 해가면서 이제 지도를 만드는데 이 사람들을 아메리칸 웨스트로 안내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일들이 많죠. 윌더니스에서 이제 여행을 하니까. 근데 이 물에 빠져서 지도가 이제 막 떠내려가는데 애를 얻고 있었는데 이 여자가 달려 들어가고 이제 물 속에 들어가서 지도를 건져내서 그걸 가질 수 있었던, 기록을 보관할 수 있었던 그런 사건도 있고. 그래서 사카조웨와라는 여인은 유명한 여인이죠. 그 다음 동판으로 왔습니다. 1837년 호러스 만, 그레이드 스쿨 스카우트, 초등학교 스카우트라는 이야기. Reformer, inspired a universal thirst for public education. 그러니까 공립교육, 공교육에 대한 우주적인 갈증을 인스파이어한 사람. 그래서 그 다음에 1863년으로 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프레어리 로이어, 변호사, 16th president, 16대 대통령, proclaimed freedom for 3 million enslaved Americans, 300만 명의 노예 미국인들에게 자유를 선포해 준 사람. 그 다음으로 옵니다. 1879년 토마스 에디슨, 발명가, 사업가, 밤을 낮으로 만들어준 사람. 그 다음에 1908년 헨리 포드, farmboy, industrialist, 그리고 미국인에게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동차 키를 준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28년으로 옵니다. 루이스 암스트롱 올펀 그와 트럼펫 플레이어, 그 아메리카의 미국의 이 프리 스피릿을 음악에 세팅해 준 사람. 그 다음에 옵니다. 1955년 로사 파크스, 얼마 전에 이제 세상 떠났죠. 심스트레스, 바느질하는 사람. 버스 패신저, 이 로사 파크스는 왜 그 버스를 탔는데 뒤에 앉게 돼 있었는데 자기가 그냥 앞에 가서 앉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미국의 인권 운동을 버스의 앞부분으로 옮겨준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61년 존 F 케네디, PT 보트 커맨더, 해군이었잖아요. 35th President, 35대 대통령. 유명한 말 있죠?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내 나라가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지 말고 당신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물으라, 질문하라. 그래서 계속 오면서 이제 거의 끝납니다. 근데 동판이 3개가 더 있어요. 그 3개 중에 이제 첫 번째 동판, now, 현재, 콜론을 하고 Your name here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넣으세요. 네, citizen 이렇게 돼 있고, Williamsburg visitor 이렇게 돼 있고, 질문이 이겁니다. What difference will you make? 어떤 차이를 당신은 기여를 하겠습니까?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겠습니까? 그 다음 동판, 마지막에서 두 번째 동판, 당신은 21세기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동판, 민주주의 콜론하고 work in progress, 진전 중인 작업 혹은 진행 중인 작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계속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굉장히 동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배경을 가지고 지금도 이 어두운 면을 놓고 이제 갈등도 하고 고민도 하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굉장히 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미국은 아직 젊습니다. 젊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민족과 종교와 출신을 떠나서 모든 미국민으로부터,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기여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윌리엄스버그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언제 왔든지 간에 우리가 미국 사회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면 우리는 당당히 미국민으로서 살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하나님의 빛을 미국에 자꾸 비춰주면 미국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발전된 나라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미주 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하고 참여를 해야 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이슈에 참여를 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것이 또 미국만의 바람은 아닙니다. 한국 정부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재단법에 그 법을 제정하면서 그 법의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을 세움으로써 이 법은 재외동포가 연결성을 갖게 하고 거주하는 나라의 사회에서 모델 멤버로 살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즉 옛날에는 한국을 등지고 미국이 이민을 오면 어떻게 우리나라를 등지고 거기를 가느냐라든지 어떻게 내가 우리나라를 두고 외국으로 가느냐라든지 뭐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이제 글로벌화가 되면서 어떤 것이 정말로 실용적인 도움이 되는가, 실리적인 도움이 되는가를 이제 한국에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시대가 변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나라의 사회에서 모델 멤버로 살 수 있도록 돕겠다. 이것이 한국 정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이나 한국 쪽에 자꾸
자꾸 이렇게 옛날 사고방식으로 붙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좀 전진적으로 긍정적으로 앞으로 헤쳐나가는 그 모델을 한국 정부도 원하고 미국에서 하는 미주 한인은 미국에서 또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여를 해달라는 겁니다. 전 그 면에 있어서는 미국은 이미 굉장히 깨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 세계에서 수재들이나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이민자들이 모여서 이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 예레미야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과 일치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미국에서 둥지를 틀고 결혼할 거 하고 아이 낳을 거 낳고 좋은 직장 갖고 열심히 거기에서 살아라. 좋은 직장이라는 것은 또 하나님 보시기에 또 여러 가지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적인 일반적인 개념으로 무슨 좋은 직장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좋다라는 개념이 또 다릅니다. 세상에서 보는 것과.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그런 일을 하면서 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스토리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미국의 초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는 것과 굉장히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살 만큼 살다가 저 나라에 갈 사람들입니다. 현재 있는 나라에서 충성하는 것은 또 그리고 좋은 일을 하는 것, 기여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상에서 신실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면서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결국 그 나라를 가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가 한국이란 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로 서는 것이 좋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곳에 자꾸 알려야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끝에 있는 동판 3개를 이렇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ow, 현재 Your name here,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Citizen of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왕국의 시민권자. What difference will you make? 어떤 차이를 가져오시겠습니까? 그 다음 동판 You live in the 21st century, 21세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The Kingdom of God, 데모크라시가 아닙니다.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A work in progress, 진전 중인, 진행 중인 작업,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이 나라에 한국에 기여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기여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에 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알리는 그것이 바로 이 나라를 올바로 살리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